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인식규정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야기는 이런 거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형자산의 내용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미래의 어떤 기간에 효율적으로 경제적 효율이 유입될 것인가를 객관적인 가정, 합리적인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런 확실성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특히 내부 증거가 아닌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원가는 우리가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합니다. 이 원가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런 취득 시점에서 또는 생산 시점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공정가치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겠죠. 그게 우리가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로 측정합니다. 우리가 개별 취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취득하면은, 무형자산의 개별 취득하는 원가는 구입되는 가격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까지 걸리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 플러스 이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합쳐서 우리가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 보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도 있는데, 무형자산을. 정부 보조 등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을 좀 더 낮은 대가, 공정가치보다 훨씬 낮은 대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하는 날에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행식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 정부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정수에 걸쳐서 상각금액과 같이 상계를 하게 됩니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하고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대한 직접 관련된 그 지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원가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환해서. 교환을 할 때는 무형자산을 교환으로서 제공하는 그 자산의 가치,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환한다는 걸 바꾸는 거니까 내가 어떤 자산을 주고 무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하는 공정자산의 가치보다, 공정가치보다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두 번째로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서 원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정자산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분으로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라서 어떤 거래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렇게 봤을 때 제공했던 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차감한 후에 장부 금액을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 결합이죠. 영업권 같은 경우가 사업 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데요. 이런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그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인식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M&A를 통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들은 미래에 그 대가로 우리가 주는 대가가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사업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인수할 때 영업권 외에도 어떤 무형자산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하고 분리돼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추정치에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불확실성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 자체도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 결합을 통해서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유한의 내역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무형자산이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 발생하면서 분리 가능성이 없거나요.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교환 거래의 과거 경험이나 또는 증거가 없고 이런 경우죠. 또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더라도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가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분리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경험이나 증거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추정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없는 변수가 변수에 있는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지출은 내부적으로는 영업권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창출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고요. 또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과 원가주의를 적용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의 그런 창출 과정을
두 가지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죠.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분류한 거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도 무형자산으로 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이 가능하고 분리 가능하면,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이런 무형자산들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단계로 창출 과정 개발 단계에 있는 것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 단계에서 한번 보시면요. 연구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발생한다는 근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근거를 입증할 수도 없고요. 이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성공한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또는 응용하거나 선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연구 단계에 속하고요.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이런 시스템 등에 대해서 여러 대체안들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또는 개선된 그런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용역 이런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거나 설계하거나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들이 다 연구 단계에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 발생한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비, 연구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조건을 인식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도 모든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단계에 있더라도 자, 다음에 말하는 6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조건들은 기업에게 기준해서 신약을 개발하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지출되는 비용, 개발비, 연구비들은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이연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에 상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이미 지출된 비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때 우리가 상각을 통해서 자산의 금액을 줄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무형자산을 사용이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형자산을 완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이 되겠죠. 어떤 무형자산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그 무형자산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든지 그런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나서 그것이 판매 또는 사용될 때 필요한 기술,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무형자산의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우리가 구분하고 측정할 수 있다. 그 비용 지출 금액의 증빙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 개발 단계였습니다. 우리 연구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개발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6가지를 다 충족하게 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장부에 우리가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산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그 연구 단계보다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는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거죠. 앞에 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개발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어떤 형태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무형자산의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개발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보면요, 자, 생산 전 또는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사용 전에 모형을 설계한다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부라든지 급형, 주형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활동, 또는 상업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은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 가동하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공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선정된 안을 설계하거나 제작해서 어떤 시험을 하는 활동들이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단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그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 가능성은 필요한 기술적, 재무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제공자의 참여, 내가 어떤 자금, 이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나 얼마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의 의사표시로서 제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외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이런 것들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 보시면은, 자, 우리가 기초 연구를 어떤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의 인식 과정을 한번 보면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어떤 대체한 응용 가능한 그런 탐색 과정, 이런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들은 다 연구비라는 항목 또는 개발비의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제품이 나오고 상업화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성연구개발비라든지, 여기서 물론 이제 개발비, 우리가 이제 시제품이 생산되면 이제 개발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자산의 인식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적 시험 생산을 하거나 그래서 양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비용들은 제조원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개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인식하는 6가지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는 우리가 이 지출과 관련된, 사용 관련된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인식 기준, 자,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지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들었어요. 연구 결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지출이 됐고 5만 원 지출됐고요. 대체적인 용도가 없는 연구시설물의 건설비가 들어갔습니다. 내용연수 10년 이런 게 들어갔고요. 자, 신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설계비가 들어죠. 자산성은 없습니다. 7만 원 지출됐고요. 상업 생산 중에 발생한 품질 관리비, 원가성이 있습니다. 4만 원. 자, 시제품 제작비,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성이 있습니다. 3만 원. 특허권 방어를 위해서 소송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자,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연구비로 봅니다. 우리가 연구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비로 보고요. 자, 3번은 경상개발비,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자, 3번은, 자, 우리가 4번이 되겠죠. 4번은 상업 생산 중에 있죠. 원가성이 제조원가에 들어가겠죠.
자, 5번은 어떤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이었죠. 우리가 주형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제작비에 들어간 거죠. 요거는 이제 개발비, 무형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자,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자, 또는 완성되고 나서 무형자산의 어떤 완성된 이후의 지출.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거나 유지보수 비용 또는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 해당이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사거나 개발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의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 지출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가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이 우리가 무형자산을 사고 난 이후 개발 완료 후에 발생되는 비용 자체가 이런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런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가 있고 무형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보고 다시 무형자산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성능을 유지하거나 어떤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완성 후의 지출이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그 지출 자체가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어떤 지출 자체가 특정한 무형자산에 우리가 속하는지를 보기도 어렵겠죠. 판단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형자산을 취득한 완성 이후에 어떤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유형자산의 상각은 감가상각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라는 말을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그래서 상각입니다. 바로 상각인데요. 자, 먼저 상각기간입니다. 먼저 상각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무형자 대상 금액이 있겠죠. 자, 내용연수의 동안 우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기간은 우리가 독점적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독점적이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4, 5, 50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타적 권리가 있겠죠. 법령에 의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는 경우를 말고는 전부 다 20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5년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내용 요소가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각은 그 자산이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형자산의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시간에 따라서 소비된다고 보고요. 상각을 통해서 장부의 금액을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횟수 가능성이 우리가 취득할 때보다 높아갈 수도 있겠죠.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원가에 기초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사항입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우리가 계약이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20년 내로 해야 되는데 그런 추정 내용연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 방식,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해당 자산의 어떤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의 추정 내역 연수와 관련해서 기술적, 공학적, 또 상업적 그런 기타 유형의 진부학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 수요 변화,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益획득에 필요한 자산의 유지 비용 또는 그 수준 정보,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그리고 자산의 통제 기간, 자산 사용에 대한 그 법적인 또는 유사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자산의 내역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역연수가 관해서 결정되는, 다른 자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삼각기간 내역연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내역연수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산은 최적의 추정 내역연수 동안은 삼각하게 되고요. 내역연수가 20년을 우리가 법적 또는 계약상 20년을 초과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내역연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보장된 법적 권리를 통해서 무형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통제가 획득된 경우에 법적 권리가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갱신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 법적 권리의 기간을 내역연수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역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가지 요인을 받는 거죠. 경제적 요인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게 되고요. 법적 요인은 법적으로 제3자의 우리 통제, 우리 그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 중에 짧은 기간을 우리가 삼각기간으로 내역연수를 정하게 됩니다. 자,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경우, 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법적 권리가 갱신된 것이 확실하다,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최초로 설정된 만기일이 되어도 감소하지 않고, 자, 만기가 됐는데도 감소하지 않고, 감소한 금액이 갱신을 그 기간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정가치라는 거는 시간이 유형자산 같은 건 공정가치가 되면은 감소해가지고 충분히 그 공정가치가 실제 장부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또 갱신원가가 갱신원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비교해서 유의적이 않는. 자, 우리가 갱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비해서 별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봐서 법적인 권리가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법적 권리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자, 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권리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 우리가 기간을 갱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내역연수 자체를. 예. 자, 삼각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액법, 최강자산법, 연수학계법,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삼각했던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생산량 비례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정액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우리가 부여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로가 원칙이고요. 자, 경제적 내역연수보다 짧은 삼각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을 하거나, 자, 우리가 5년의 내역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3년을 뭐 짧게 상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거나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 가치가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될 그런 시장 가격이 정해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경제적 내용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누가 제3자가 자산을 내가 매입하겠다라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그런 시장이 존재하거나, 자, 시장에서 그 잔존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경우에는 우리가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다가 매각된 동종의 무형자산의 매각 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잔존 가치를 결정한 이후에는 가격이나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정감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존 가치에 또는 상각기간, 상각관계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결산기 말 또는 채권 보공 기간 이후에 자산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기술적 진보가 있다든지 시장 가격의 변동과 같은 요소는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 또는 내역연수가 달라질 때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존재한다고 하면은 기업은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해서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에 잔존 가치나 상각 방법 또는 상각 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잔존 가치와 상각 방법 또는 상각 기간의 변경은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역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자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우리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연도에 즉시 손실을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면 회수 가능액을 추정합니다. 회수 가능액은 여기서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면은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고 봅니다. 회수 가능액의 가능액이 우리 장부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은 장부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합니다. 그 차액을 우리가 손상 차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과거의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자, 이런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야 됩니다. 손상을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가 변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되기 전 장부 금액을 상각한 후에 그 잔액을 한도로 해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한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형자산을 사용 중단하는 것이죠.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다시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상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을 분류하고요. 자, 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우리 무형자산으로서 계정을 재분류해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회계연도 말에 회수 가능을 평가해서 우리가 이 투자자산에 대해서 손상자손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 영업권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식별해서 별도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결합, 즉 기업 M&A 과정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업결합으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기업이 동종 타 기업에 비해서 미래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본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내부적으로 창출된 기업 가치가 다른 기업에 인수될 때 가격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수한 경영진이라든지 종업원 같은 인적 요인, 전략적, 지역적으로 유리한 조건, 노하우 등에 의해서 이런 영업권이 인정이 됩니다.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과 사업 결합으로 취급한 영업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것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은 우리가 뭐 연구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기술력이라든지 시장력, 인적 지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출들이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없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창출 영업권은 우리가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사업 결합으로 통해서 취득한, 외부에서 취득한 것으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권의 측정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이전 대가입니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기술, 지식, 경영, 시장조사, 판촉활동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에 있어서 발생되는 무형의 자산이나 가치라고 보는 것이죠. 자, 영업권은 이전 대가에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 채무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자, 영업권의 측정, 우리의 영업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 대가에서 식별 가능한 부채를 차감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영업권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피취득자의 계속기업의 요소로서 계속기업의 요소로서의 공정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는 인수 대상에 되는 기업에 해당되겠죠. 이 피취득자, 인수 대상 기업이 순자산에, 그 해당 기업의 전자산이 취득자의 순자산과 결합하여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가 더 해당이 되겠고요. 취득자, 자, 인수를 하면서 지급하는, 자, 실제 가치보다, 자산 가치보다, 장부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이 됩니다. 또 공정가치 측정상의 오류 등으로 영업권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 차변에 자, 인수한 자산이 있습니다. 매출채권 20, 자, 재고자산 30, 토지 60, 건물 40 있습니다. 총 150을 인수하고요.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을 인수하게 되고 매입채무 30, 그리고 단기차입금 20, 그리고 미지역금 50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현금을 우리가 총 자 50에서 우리가 자산 인수하는 자산은 150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부채 인수하는 부채는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차익이 50밖에 안 됩니다. 50이 안 되는데 현금을 매수 대가로 60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수 순자산은 60인데 불구하고 자 50인데도 불구하고 60을 현금으로 지불했죠. 자, 요 차액 10이 우리가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업권으로 계리하게 됩니다. 피합병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과 부채는 합병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각각 더해지게 되고요. 아울러 무형자산의 영업권이 10억이 이제 계리되게 되겠죠. 인수한 기업의 무형자산의 10억이 10원이 여기 억 원이라고 보면은 10억 원이 계산되겠죠.
영업권은 법정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권리가 아니고 인수대가로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어떤 기간이 유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형자산까지 강제적으로 상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영업권의 가치가 하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영업권이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손상차손을 인식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업권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권이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업권 자체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우리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영업권을 보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 초과이익 자체를 초과이익을 현재 가치로 한 게 영업권이라고 보는 건데 개념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인수합병에 이런 초과이익 현재 가치를 해서 우리가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데 이런 게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지만 미래의 기대이익과 지속기간을 추정하는 문제가 있죠. 얼마 동안 들어올 것이냐, 얼만큼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이런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은 순자산을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기대이익을 계산하고 우리가 정상이익률, 우리가 자본비용을 계산해서 정상이익률을 산출하고 그래서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수익률 IRR을 적용해서 우리가 초과이익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자본화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영업권을 측정해서 금액으로換算해서 우리가 무형자산 영업권으로 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영업권도 우리가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각하는 방법 중에서는 무상각과 상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즉시 상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상각법은 우리가 내용연수가 유한의 내용연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권을 상각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산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기준은 무상각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손상검사를 매년 하고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손상차손을 통해서 금액을 줄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치가 감소가 없는 상황에서 내용연수를 추정해서 상각하면 우리가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적시상각법은 영업권은 효익이 발생하는 미래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자산관리 기업에서도 떼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영업권에 상하는 사업 결합 원가를 주주지분에서 차감해서 순자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 상각법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연수 상각법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런 내용연수에 걸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5년 정도의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일의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 결산기 말에 우리가 해수 가능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영업권 해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영업권 손상 차손을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하는 수가 없습니다. 네. 영가 매수 차익입니다. 영가 매수 차익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하고 인수부채 순액이 이전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좀 더 싸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순자산보다도 훨씬 더 싸게 좀 더 가격을 낮게 해서 하는 사업 결합인 경우에는 영가 매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가 매수 차익을 인식하기 전에는 이런 취득자산과 취득부채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했는지를 재검토하고, 이런 재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추가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 우리가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우리가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사업 결합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또는 이전 대가 이런 것들을 모두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검토하는 목적은 이 취득하는 날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과연 그런 측정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만일 그 초과 금액이 재검토한 이후에도 남는다고 하면 취득자는 그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차익을 취득자에게 귀속시키게 됩니다. 즉 싸게 산 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익을 반영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연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합권이라든지 뭐 석유, 가스, 광물, 산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연자원입니다. 이런 천연자원들은 원가를 책정하는 문제와 그 원가를 배분하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원가는 우리가 광합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미발굴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대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탐사원가, 개발원가 있죠. 탐사원가는 광산에 대한 제사권을 취득한 이후에 탐사할 때 소요된 지출이 되겠고요. 개발원가는 성공한 탐사 계획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원가입니다. 여기는 유형 설비 자산이라든지 무형의 개발원가, 굴착원가라든지 터널을 만드는지 갱도를 만드는 공사원가, 유전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광물 자원의 탐사와 평가를 별도의 기준수로 정해놓고 있고요. 전문화된 활동으로서 이 추출 산업의 탐사, 개발 등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의 이 광물 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기준서를 따르면 될 것이고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는 이런 것들을 광합권으로 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